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 등을 초청해서 신년 인사회를 열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전원 불참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신년 인사회는 처음 듣는 얘기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신년 인사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왜 불참했느냐고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당일날 사실 윤 대통령이 초청을 한 오부 인사와 그다음에 정당 대표와 함께하는 신년 인사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당 제1야당 대표가 그 신년 인사회 열리는 시각에 양산에 지금 내려가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아니 신년 인사회가 열리고 있는데 왜 여기 계십니까? 라고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라는 최고위원회에서의 어떤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이 발언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비서실장이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건 사실상 보고 체계가 이 당이 완전히 체계 시스템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비서실장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후에 메일이 왔다. 그런데 메일도 격에 맞지 않았을 뿐더러 선약이 있기 때문에 양산에 내려가는 이 선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취소했다라고 받았던 것, 이메일을 받았던 것을 판단한 것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냥 거부한 것인지, 그럼 비서실장이는 자리가 대통령이 그 초청을 했는데 당대표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자신이 격에 맞는다 안 맞는다를 판단해서 거부할 수 있는 자리냐? 저는 최소한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최소한 비서실장이라면 당연히 당의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보고가 들어가고 보고에 의해서 당대표와 또 측근들 또는 당대표와 지도부가 이거 참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했을 텐데 만약에 진짜 말씀드린 대로 당대표가 몰랐다는 게 진실이라면 지금 보고를 안 한 것이고 그렇다면 저는 문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아니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불편하고 사실 그 당시 상황이 협치를 계속 부르짖었는데 지금 지난 1년 동안 협치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와중 속에서 신년 인사에 자신이 벌컥 참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민망한 지지자들한테 민망하고 불편한 상황이 되므로 자신이 아예 몰랐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지금 둘러댄 게 아닌가. 그런데 그 어느 쪽도 공당의 대표와 공당의 비서실장이 서로 이렇게 말이 틀리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평론가께서 짚어주셨던 두 부분, 실무 라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두 부분 중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좀 생긴 걸까요? 뭐 문제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아마 이제 민주당의 전반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을 초청하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의미라든가 진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 같아요. 10월 22일 날 오후 2시에 이메일이 와서 6시까지 답을 해달라라는 공문이 왔고요. 그것도 대통령실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온 겁니다. 자, 대통령실에서 왔다는 것은 정치적 의미가 담겨 있다는 뜻이고요. 행안부에서 왔다는 것은 행사하겠다는 뜻이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된 이후로 제가 기억하기로 한 8회 정도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만 네. 대통령은 단 한 번의 답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이메일만으로서의 초청이 과연 진정성이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이 저는 해볼 수밖에 없고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들을 윤석열 대통령도 참 최소한의 또 염치는 있으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본인이 야당 탄압을 하면서 야당 대표가 그런 자리에 오는 게 불편했겠죠. 그래서 아마 제 짐작컨대 안 왔으면 하는 심정으로 최소한의 절차만 해라 그렇게 해서 이메일 보내지 않았나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그런데 일단 그 행안부에서는 오전에 전화로 이런 어떤 일정을 미리 알렸고 그다음에 2시에 메일을 보냈고 그다음에 오후에 인편으로 초청장을 직접 전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행안부가 거짓말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이렇게 그 지난번 검찰 소환과 관련돼서도 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이번과 좀 맥락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 민주당이 좀 그 당명을 바꿔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갑자기 제가 떠오른 건 예속 논쟁이 떠올랐습니다. 조선시대 그 성리학의 예법을 갖고 몇 년간을 싸우던 서인과 남인의 그것처럼 예법에 대한 어떤 문제를 갖고 지금 시시비비를 지금 논하고 있다. 지난번 소환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검찰 소환 때도 팩스 하나 띡 보냈다라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그날도 사실 전화도 했고 그다음에 조율을 하려고 했고 팩스로 물론 알렸고 팩스는 원래 공문이니까 당연히 보내는 것이고 그래서 조율을 하려고 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제 검찰이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아니 부장검사가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 지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야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보기엔 아니 행안부가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무수석이 왔어야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격에 대한 문제로 자꾸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예속 논쟁을 보는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할까요? 중요한 건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어떤 내용입니다. 도리어 이런 상황 속에서 당대표가 직접 참여를 했다 그러면 도리어 윤 대통령의 협량 네, 좁은 정치를 비판했을 텐데 똑같이 더 좁은 정치로 또 그거보다 더 좁은 어떤 해석으로 이게 맞대응을 하게 되면 사실 윤 대통령을 비판할 여지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뭐 과도하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하는데 중요한 건 내용이라는 이야기가 말씀에 동의하는데 신년 인사에 관련해서 기사 한 줄 제대로 나온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짠하고 뭐 이 정도 했다는 거예요. 정치적 이야기라든가 협치라든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관심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런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최소한의 형식으로서 초청을 했던 거고 이쪽에서도 가봐야지 별 의미 없는데 그럼 뭐하러 가겠어? 아마 이런 판단들은 저는 실무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의 지금 아직도 뭐 56%, 7%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일이 마땅치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은 어떻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진정성을 의심하기 때문에 별 의미 없게 받아들였다. 윤석열 대통령 무슨 이야기 하더라도 안 믿는다. 저는 뭐 이렇게 보이고요. 대통령이 정말 진심으로 야당 대표까지 불러가지고 할 의지가 있었다면은 뭐 정무수석도 보내고 다양한 방법을 취했겠죠. 아마 대통령도 속으로 아이고 안 오니까 땡큐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대단하게 뭐 평등의 문제, 공정의 문제도 저는 아니고요. 이 불신이 깊숙이 자리 잡은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 불발된 것을 두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그 날에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단순히 야당 대표와 전직 대통령 간의 만남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만남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최근에 벌어진 양측 지지자들의 물밑 전쟁을 일단 봉합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을 네.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는 인터넷에서 떠도는 글 중에 이재명 당대표를 사이코패스인 이 범죄자에 빗대서 한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좋아요를 누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해명을 했죠. 그건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그 전에 이재명 대표를 쓰레기라고 비유한 글에 좋아요를 눌렀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당시에 개딸들을 중심으로 한 지지자들이 분노를 했거든요.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반려견과 함께한 그 달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만든 달력.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을 그린 사파가가 이재명 당대표로 굉장히 반대했던 그런 그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유명한 그 진영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양쪽에서 충돌이 있었거든요. 일단 이 충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에게 유리할 부분이 아니죠. 함께 어쨌든 사법 리스크를 함께 떠안고 있는데 양쪽 다 단일 대우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의 어떤 싸움을 좀 더 중지하자, 덮자라는 그런 의미가 가장 크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문재인 친문 그룹의 그 지원을 받아야만 일사불란하게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사법 리스크는 두렵지 않으나 당대표로서 당에서의 장악권을 상실하는 게 두렵다라고 측근한테 이야기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지금
자신의 지금 사법 리스크로 흔들리는 당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친문들의 입을 닫을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사진 한 장 찍고 함께 나간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길이다라는 판단. 그래서 양쪽이 지금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어떤 지점이 있으니까 만났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민주당 내 진영 간 통합 차원에서 좀 유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의미가 있죠.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기억 못하는 이 가십성이나 해프닝성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다는 것은 좀 앞뒤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당 소속으로서 대통령이 된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새해 첫날 그 살아계신 유일한 민주당 전직 대통령이에요. 찾아가는 건 좀 당연한 일이다. 당연히 찾아가야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 전화해서 안부라도 여쭙는 게 기본 예의다. 뭐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또 뭐 모르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좀 기본적인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주당에 검찰 독재 저지 투쟁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은 앞에 이 서문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안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그 문재인 정부의 정신과 철학을 계승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민주당인 거예요. 같은 뿌리입니다. 같은 뿌리, 같은 식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밖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과도한 갈등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의 뭐 미묘한 차이는 존재합니다만은 그것도 제가 알기로 친문과 친명의 차이는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낙과의 차이죠. 그렇게 좀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친명과 친문으로 분류하는 것은 외부에서 민주당의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하나의 프레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낙과의 차이라는 것은 뭐 어떤 말씀이신가요? 당연히 대선 때 그 극단적인 경선 경쟁을 했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 계보와 이재명 계보와의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거는 뭐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서른 의원이라든가 윤영찬 의원 같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지금 전해철 장관이라든가 이 친문 핵심으로 분류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언짢은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꺼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갔을까요? 물론 뭐 겉으로는 덕담이겠죠. 덕담은 당연히 뭐 서로 오고 갔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일 대우를 형성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똑같이 두 분 다 지금 사법적 리스크가 굉장히 깊고 또 소환이라든지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닥쳐올 어떤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대표로서는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이 당이 보호할 수 있느냐 또는 전직 대통령은 당대표에게 사실상 자신을 따르는 의원들을 진정시키면서 단일 대우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느냐 이런 양쪽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사실상 깊은 이야기가 오고 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평론가 말씀처럼 어찌됐든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그런 관련된 얘기도 나눴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은 중요치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두 분 다 법률가예요.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정치적 탄압이지 사법적으로 가도 크게 위험할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아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좀 네. 많은 조언을 해주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문제에 관심도 많았고 지금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소기의 성과도 낸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남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위기의식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 야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남북 문제라든가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큰 어떤 뭐 독트린이라든가 입장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 대응이라든가 이런 조언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러 얘기가 오고 갔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계속해서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간의 대치인데 여기서 또 이재명 대표가 전향적인 발언들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노웅래 의원의 그 돈복투 사건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보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도 사실 논평을 물론 세게 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어떤 사법적 리스크도 계속 존재하므로 그런데 이번에는 그 첫 번째 이 자신의 어떤 메시지를 희화화한 거예요.
이 최고위에서 갑작스럽게 마이크를 잡고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뭐 김남국, 김성환 두 의원에게 돈 봉투를 전달했다 아니다. 이 상황이 사실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최고위원들도. 최고위라는 건 어차피 지금 기자들이 다 그날의 어떤 이 메시지, 이 당의 메시지가 뭘까? 이 하루 동안에 어쨌든 이 당은 무엇을 할까? 이것을 전달하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농담처럼 그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과연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농담으로 할 이야기인가. 물론 이 농담이라는 게 뭐 조롱도 섞여 있고 풍자도 섞여 있겠고 해악도 섞여 있겠다고 민주당에서는 바라볼지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저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한동훈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했다고 해서 그때 그 체포 동의 이유를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 한동훈 장관에 대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사감으로 정치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이것 체포 동의 이유라는 걸 왜 하냐면 자. 이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을 체포를 동의한다 안 한다 아주 엄중한 거예요.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사실 막 쓰면 어떻게 돼요? 국민들이 정말 너희들 특권 진짜 내려놔야 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관이 두루뭉술하게 이러이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하고 끝내면 아무런 이유가 없죠. 이유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으로 이 사람 동료 의원을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으므로 해달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체포 동의 이유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지 한동훈 장관이 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태도가 나쁘기 때문에 뭐 너무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건 사감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이후에 어떤 뭐 여론조사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이 질타하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이렇게 희화한 것, 이게 도리어 저는 당에 굉장히 부적절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내 의원 관련해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고 할 때 이재명 대표가 조금씩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 사안을 두고 이 대표가 좀 희화화하는 발언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치셨고요. 같은 생각이시죠? 글쎄요. 보통 이제 선진국들 같은 경우 정치인의 유머는 필수 조건입니다.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도 유머를 하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 정치 현실 일개 검사가 법무부 장관으로 고속 승진을 해서 정치권 전체에 대해서 협박을 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조롱하는 블랙 유머가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감이 있다가 아니고 공감이 있는 거죠. 공감이 있는 건 민주당 전체가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는 거고 아마 제 느낌에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한동훈 장관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한동훈 장관이 하고 있는 행태는 이 삼권 분립에 의한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를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일일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임명된 사람이 저런 식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말장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논박을 이어간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이렇게 위배되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조롱하는 하나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당이라는 것이 국회를 구성하는 요소로서의 정당이라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민의힘 역시 저는 한동훈 장관의 과도한 발언 문제를 정당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국회라는 전체의 대의기관의 문제로 접근해서 한번 좀 제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한동훈 장관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국회에 대한 너무 대치 아니냐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그 법무부 장관의 자격에 대해서는 제가 그 말씀하신 어떤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네. 일개 검사라고 표현하셨지만 검사장이에요. 검사장이고 기존의 법무부 장관이 그렇다면 이 검사장보다 더 높은 어떤 자격이 있었느냐라고 되묻고 싶고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그렇다면 일개 판사였습니다. 일개 판사와 일개 검사 이렇게 표현될 수밖에 없는데 그 표현은 사실 그렇게 딱 적절한 어떤 그런 그 직급과 직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두 번째, 지금 한동훈 장관의 그 발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
법사위에 민주당 의원들의 집요한 그런 이 끌어내림 또 거짓된 어떤 허위 정보 그것이 한두 번 있었나요? 김의겸 의원 또 김의겸 대변인으로서도 그렇고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한 서너 가지의 가짜 뉴스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계속 올가매고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압박들 여기에 대한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발언들이 수위가 높다, 너무 정치적이다. 이것은 도리어 한동훈 장관을 장관으로서 그리고 진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하지 않고 여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었던 검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정치로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경쟁자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이 포지셔닝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정치적 발언을 정치적 어떤 그런 이 압박을 계속 하기 때문에 나오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진짜 법무부와 관련된 정책과 관련된 질문들을 순수하게 했을 때도 과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대답을 할까?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 구조 연구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이제 정치 체제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그거라고 합니다. 대통령제인데 장관이 미니스터예요. 대통령제 장관은 그냥 세크리터래요. 대통령제 그냥 대통령의 이제 비서고 참모일 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헌법이 좀 이상하게 짬뽕이 돼가지고 국무위원으로 돼 있고요. 선출된 제가 일개 검사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과 비교해서 일개 검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입니다. 헌법기관입니다. 근데 장관이 본인도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도 물론 뭐 국무위원이니까 헌법기관입니다만은 선출된 사람과 선출되지 않은 사람의 대표성과 민주주의에서의 차지하는 위치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장관이라고 하면요 행정가로서 국민에게 선출된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임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국민의 대표로 앉아 있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이고요. 이 사람은 행정을 처리하는 집행권자로서 앉아 있는 기능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엄연히 지금 철학적 가치, 우리가 희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권으로서 차이가 나는데 그걸 훼손하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선출되지 아니한 그런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을 하고 또박또박 정치적 발언하고 도리어 더 목소리를 높인 건 문재인 정부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이야기를 추미애 장관부터 박범계 장관부터 또 그 국무총리부터 또 그야말로 청와대 참모들이야말로 사실은 선출직도 아니고 장관도 아닙니다. 헌법기관도 아닙니다. 그걸 비판했으면 직권했으면 안 해야죠. 임종석 비서실장이나 계속해서 똑같이 할 거면 그때 왜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비판했어요? 강기정 정무수석이나 사실 그 선출되지 아니한 국무위원도 아닌 헌법기관도 아닌 참모들이 도리어 더 이 운영위에 의원들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그게 질타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저는 제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분명히 질타 대상입니다. 질타 대상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참모들이 하는 거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뿐더러요. 저는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다시 재창출하는 데 실패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권을 잡은 윤석열 정부는 그런 일 없어야죠. 근데 더 하잖아요. 지금 하는 이 행동은. 네, 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이야기들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사실 뭐 비단 장관으로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장관의 당대표 출마론에 대해 조금 입장을 밝혔는데 물어봤더니 웃음만 짓더라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신년 그러니까 기자회견이죠. 특정 언론의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한동훈 장관만이 아니라 꽤 많은 그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뭐 스스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야말로 조금 뭐랄까요, 웃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자신이 직접 당대표 나갈 거니? 하고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웃더라라는 어떤 질문과 답을 했다. 이것으로서 암시하는 어떤 그 바가 분명히 있겠죠. 여우는 뭐냐면 1. 당대표로서는 나가지 않는다. 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 전후 굉장히 많은 맥락이 있다. 즉, 불쑥 당대표
라고 질문을 했겠습니까? 정치에 대해서도 사실상 그 안에 단 두 질문과 답이지만 그 전후에는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기에 나올까만 지금 아직 미정이지 분명히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사실 뭐 워낙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한 장관이 뛰어들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지금은 좀 해프닝으로 넘어간다 정도로 해석을 아니 하시는 그 이야기는 대통령이 한동훈 나오지 마라 이렇게 전달한 겁니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의견을 묻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나는 한동훈 장관이 못 나가도록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끄는 겁니다. 네. 한 장관이 못 나가도록 한다는 거는 결국 뭐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죠. 네. 아무래도 이번 전당대회를 둘러싸고 윤심이 반영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 섞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벌써부터 여론조사가 많이 공개되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에서 실시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일단 1위 나경원 그리고 2위 안철수, 김기현, 유승민 그리고 뉴시스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살펴보도록 하면 역시나 나경원 30.8%로 1위, 안철수, 김기현, 주호영, 유승민 이 순서대로 좀 위치해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룰 100% 당원 투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부분이 여론조사에 좀 영향을 끼쳤다고 보세요? 지금 보여주시는 건 전부 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네. 대상으로 했을 때 결과입니다. 이것이 민주당 지지자로 했을 때는 유승민 의원이 그럴 전 것이다. 의원이 네. 압도적으로 선두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100% 당원들이 지금 투표를 하게 돼 있으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금 이 의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선두에 지금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이것이 고착화될 경우 흥행이 좀 보장이 안 된다. 흥행이라는 건 어차피 지금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전당대회는 정당의 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는 진짜 흥행이 있어야 돼요. 한 1개월, 2개월 정도 이 국민들의 눈을 붙잡고 우리들한테 이런 상품이 있다. 우리들은 이렇게 바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을 경쟁을 하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고착화되면 사실상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므로 아마도 그 고민을 할 겁니다. 매기를 어떻게 투입할까? 누가 매기가 될까? 네. 즉 지금 이 물고기들이 있지만 이 물고기들이 보다 더 경쟁적으로 정말 살을 찌우려면 새로운 어떤 구도, 새로운 인물, 새로운 바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아마 고민일 겁니다. 맥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처음 지금 나온 분들은 적합하지 않다. 이 발언이 아마 매기론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원내대표로서 흥행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주목받게 만든 효과는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라고 해서 언론이 막 그때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 대통령이 아까 뭐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선을 그어버렸으므로 더 안 나온다고 한다면 그 외에 새로운 어떤 그야말로 이준석 대표 정도의 나이라든지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나왔을 때 어떤 새로운 바람이라든지 이런 한두 가지 요인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상되는 인물은 아직은 예. 없습니다. 네. 일단 뭐 아까 국민의힘 당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나경원 의원이 일단 1위를 기록을 했는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유승민 의원이 1위지만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나경원 1위 이게 지금 좀 확실시 돼 보이거든요. 글쎄요. 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지난 당대표 선거에도 저 이상 득표했습니다. 네. 근데 2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결선 투표까지 있습니다. 네. 50%에 육박하지 않으면은 지금 30% 정도의 지지율을 가지고는 결선 투표 올라가면은 저는 이기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제 당원 100%로 하자는 것은 윤심이 뭐 키는 조직 선거를 하자 이렇게 해석되기 때문에 결선에서의 합종 연행에 의해서 결국은 윤심을 업은 사람이 저는 될 거다. 그런 부분에서 나경원 의원의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네, 결선 투표라고 하면 그러니까 1위 후보자가 50% 이상을 그렇죠, 이제, 확보를 해야
확실하게 되고 그게 아니면 1, 2위 후보가 다시 또 올라가서 겨루게 된다는 말씀이신데 윤심이 반영된 결과로 치닫을 것이라고 하면 어떤 인물들이 결국 잡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시나요? 글쎄요, 뭐 지금 친윤으로 분류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이겠죠. 김기현 의원이라든가 권성동 전 원내대표. 좀 더 확대하자면은 아직 그 나올 가능성이 있는 정치인 장관들, 네. 내각에 있는 원희룡, 뭐 권영세 두 장관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측합니다. 평론가의 그 매기론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세요? 매기로는 제가 보기에는 강신업 변호사가 매기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당원 100% 선거를 했기 때문에 조직 선거가 됐는데 제가 그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강신업 변호사라든가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당원을 많이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국민의힘이 이 아스팔트 보수라는 선동 정치에 이미 포획되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급진적인 이 보수주의, 극우주의 이런 것들이 먹힐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전통적인 보수 세력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네. 그다음에 약관은 넘었습니다만은 40도 안 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수가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아니라 급진성이 지금 국민의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선동이라든가 급진적인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사람이 매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도 결국엔 윤심이 반영된 인물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네. 하나는 윤심이 과연 존재할까라는 것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윤 대통령은 이 당에 뿌리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당의 조직이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사실 이 당에 들어온 지 몇 개월이에요. 수개월입니다. 1년도 안 됐어요, 거의. 뭐 해는 바뀌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윤 대통령을 위한 어떤 조직들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윤심이라는 것이 조직으로 이관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생각이고 같은 생각이지만 100만 지금 당원이잖아요. 네. 이 100만이 갑작스럽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한 30만에서 70만까지 한 60만까지도 더디게 올라갔다. 60만에서 지금 한 78만, 100만에 육박하는 건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건 일정 정도의 세력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고요. 저는 그게 꼭 지금 말씀하시듯이 보수, 극우 이렇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이게 당을 바꿔보자. 당이 너무나 고착화돼 있다. 이런 세력들도 충분히 있고요. 또 이준석 대표가 전에 얘기했듯이 20, 30대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면 2030이 일정 정도 포션을 계속 유지하거나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의 지향점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건 진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윤심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당원 자체가 워낙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다른 변수 없을까요? 윤심이요. 없겠습니까? 체리 따봉은 어디 하늘로 갔나요? 그러면은 그런 건 아니고요. 결국은 저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스팔트 보수 그 보수 급진주의 운동하던 사람들이 매기의 역할로서 윤심을 정리하는 역할들을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윤심에 대한 의견 좀 엇갈리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윤심이 없다라고 제가 단언한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조직에 대한 문제예요. 이게 조직 선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물론 당원들은 조직 선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금 당을 완전히 장악했다고 한다면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윤심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당을 장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합종연행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아직까지 정말 누가 승기를 잡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만 사실 앞서서 살펴본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4위에서 5위 정도를 기록했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대상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때는 1위라고 평론가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적으로는 출마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거든요. 불출마 얘기도 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마 본인이 스스로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아, 네.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을 했고 전당대회에 관해서 많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명분상 후퇴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룰이라든가 이 당원들의 구성에 좀 분석을 해보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지더라도 좀 억울하게 동정심을 유발하면서 지면서 언더독 효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많이 차이 나게 져버리면은 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후퇴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유승민 의원의 문제는 이거예요. 자신이 어쨌든 대통령 후보도 됐었잖아요. 이 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고 또 이 당의 그 가장 그 핵심이라고 하는 TK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이 의원이 됐다면 당의 세력을 스스로 못 만든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돼요. 왜 당원들이 100% 투표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비춰졌잖아요.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자신은 지도부급에 계속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비서실장까지 했던 사람이고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렇다면 자신한테 주어진 기회로 당원들을 설득을 해서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죠. 당원 100% 전당대회 룰을 막지도 못했어요. 당원들이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이 아니다라고 뭐 투쟁을 하고 전당대회 룰은요 언제나 싸움이 있어요. 민주당도 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말 한마디 못 해보고 그냥 그 전대 룰이 결정이 돼버렸어요. 네. 이건 뭐죠? 유승민 전 의원을 따르는 당원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되고 그렇다면 사실상 뭐 이번에 출마를 거두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뭐냐면 야 윤심이 어딨냐. 나도 윤 대통령이 잘 되는 걸 바란다.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한 것이다. 반윤 이 구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가두려는 것이다. 라고 아예 그 구도 자체를 변경을 하거나 근데 반윤 대 친윤 구도로 자신이 반윤의 선두에서는 그런 구도를 지금까지 계획을 했다고 한다면 그 구도 자체가 잘못된 구도라는 것이죠. 네, 참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요. 뭐 여러 인물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안철수 의원 말도 화제입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수도권 험지론에 출마해야 된다는 제안에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나온 얘기일까요? 그건 윤상현 의원과 연대를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자, 윤상현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연대를 하자고 했잖아요. 둘은 보완제예요. 안철수 의원은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반면에 이 당에 조직이 없어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인지도는 떨어지는데 당에 세부적인 조직이 좀 있거든요. 그럼 서로 보완할 수 있죠. 그러면서 서로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내놔야 되잖아요. 그 내놓은 게 수도권 출마론입니다. 네. 수도권 출마론이 왜 나오냐면 총선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수도권의 승부다. 수도권의 승부에서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정적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당연히 이끌 수 있고 또 윤상현 의원은 인천에서 계속 이 조직을 다져가면서 자신이 의원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자신이 있고 그렇다면 양측 다 자 다른 의원들 다 수도권에 나와라. 다른 후보들 자 수도권에서 누가 지지율이 가장 높으냐 이것으로서 당의 어떤 당대표의 그 자격을 검증해보자 이렇게 치고 나온 것이죠. 네, 안 의원이 수락을 했다는 건 뭐 자신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이 두 사람의 조합 어떻게 보세요? 뭐 의미 없습니다. 어떤 이슈도 만들지 못하니까 한번 판을 흔들어 보고 싶어하는 모양인데요. 저는 안철수 대표 이제 안철수 의원은 보궐선거 때 국회의원 하나 이제 자리 받고 이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팽당했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 전당대회에 나와가지고 뭐 3등, 4등 한다면은 이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거물 정치인으로서 역할은 끝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좀 멀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멀어진 게 아니라 실제로 지지율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윤심이 안철수 전 의원한테 체리 따봉 보낸 적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참 여러모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당대회인데요. 사실 뭐 아까 잠깐 총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중대선거구제 개편 얘기까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그 변화를 시사했고 여기에 김진표 의장까지 좀 합세하면서 이게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 가능성은 아직 적습니까?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네.
정치권의 큰 화두가 굉장히 오랜만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 한 1년여 우리가 사법, 그러니까 서초동식에만 째깍째깍 움직였잖아요. 그리고 모두 다 여의도든 아니면 뭐 용산인데 전부 이 서초동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대로 여의도의 시계를 한번 돌려보자. 그러니까 개혁 중에 가장 안 되고 있는 게 정치 개혁이거든요. 네. 기득권들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질타하는 그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런 그 행태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게 어떠한 정권도 사실 제대로 개혁을 시켜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를 던짐으로써 이 중대선거구제는 어느 쪽에 특별하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은 뭐 아무리 하더라도 이것은 서로 보완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다당제라든지 혹은 정치 신인이 등용할 수 있다든지 혹은 지역구도 호남은 무조건 특정당, 영남은 무조건 특정당 이런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사실상 지금까지 중대선거구제를 부르짖었던 많은 의원들이 있고 특히 제 앞에 있는 우리 박진영 교수님이 제일 먼저 이 중대선거구제를 민주당에서 주창했던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네. 다만 디테일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그 태스크포스를 하면 이제 언론은 여의도를 주시할 겁니다. 서초동에서. 왜? 여의도의 이 제 머리를 제가 깎는 어떤 부분이 되거든요. 이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라는 시각으로 아마 바라볼 겁니다. 네, 여의도로의 판세 전환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별 한 명 선출해서 2명, 3명, 4명까지도 선출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 먼저 또 아젠다를 던지셨다고 하니 의미 여쭤보고 근데 제가 지난 대선 때 이제 네.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정치 제도를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완벽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다 비판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제도를 선택을 하고 그게 시대가 바뀌면 또 바꾸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헌법은 바꾸기 어려워 이런 것처럼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결국은 지역주의와 승자 독식이잖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중대선거구제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또 해보고 한 4-5번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또 그때 가서 바꾸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여야의 유불리로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합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좀 공평한 그런 식의 룰을 짜야 되는데요. 결국 이런 경우 하다 보면은 정치 혁신은 잘 안 돼요. 그런 장면들은 또 이제 정당 내에서 좀 강력한 또 내부 투쟁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 해가지고 정치가 국민들에게 주목을 받는 시대가 다시 한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좀 희망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21대 국회는 그 명분과 그다음 이상 현실 모든 부분에서 실패했다고 봅니다. 21대 국회에서 어느 당도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국회 밖에서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21대 국회가 좀 종말을 고하면서 제도의 변경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정치판이 좀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지금까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